지금 우리나라가 뭐 미국 의존도도 뭐 당연히 높지만 또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두워졌죠.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네. 지난 10년 사이에 제가 봐서 역사에서 중국을 잃어버린 10년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느냐. 2012, 그 정도로? 13년부터 경제 제가 봤을 때는 두 차례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13, 14년에 시작됐던 그림자 금융 위기가 네. 있어서 그 뒤에 결국 2015년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에서 막 경제 환투기 공격 네네네. 당하면서 경제가 엄청 어렵고 중국 주식시장 폭락한 거 있고 또 2018년부터는 이제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네. 인한 그렇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의 저하 문제 위기가 또 터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터져나오는 중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림자 금융 위기가 별거 아니고요. 그 중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대출 금리가 2.8%예요.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네. 그래서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안 좋아도 8%였거든요. 물가도 한 3, 4% 올랐으니까 명목 성장률이 한 10% 올랐는데 그러면 기업의 매출도 한 10% 늘었다라는 거고 기업의 매출이 늘면 이익도 그 정도 늘잖아요. 그보다 더 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대출 금리 2.8. 너무 낮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잉 대출이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무조건 인생의 승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2.8%로 돈을 빌려주려면 예금 금리는 얼마일까? 1% 되거든요. 자, 이걸 사람들이 못 참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른바 이제 WMP라고 부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 자산 관리 계좌 같은 이런 좀 약간 그레이한 영역에 있는 회색 영역에 있는 원금 보존이 안 되니까 이런 영역에 있는 계좌들을 터서 거기서 이자율을 한 6에서 8%를 받는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그게 엔트그룹의 지금 그 서비스들이거든요. 엔트그룹이 이번에 사실상 국유화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런 그레이한 영역으로 가니까 이걸 구조조정했던 게 2013, 14년에 그림자 금융 사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나 예금금리 1%대밖에 안 되고 또 대출은 2.8%밖에 안 된다라면 이 대출 받으면 인생의 승자가 되고 예금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되니까 이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기 이제 이 불균형이 또 다른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버블을 안 일으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PIR 아시죠?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 한 10배든 20배를 곱하면 대략 집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 그 소득만 갖고 집을 못 사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까지 생겨서 뭐 선전이든 상해든 광저우든 항저우든 아무튼 연안 지역에 있는 좋은 도시에 집을 살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의 승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블이 생기고 이 버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홍다그룹 같은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 혼내고 또 파산시키고 막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하나가 더 이제 붙는 게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들이 기술 도둑질하고 또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해서 결국은 해외에서 사업 못하게 지금 돼가는 방향으로 또 수십조 수백조를 들여서 육성하고 있던 반도체 회사들이 연쇄 파산하고 국유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 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산업들 육성해야 되는데 그 기술 산업들 육성하기 위해서 애썼던 효과는 없고 무용 마찰만 일으키고 경제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버블부터 금융시장의 이런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알죠. 자유화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옛날 뭐 우리나라한테 했던 한원령 이런 거 하지 않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경쟁력 없는 국영 기업들 망하게 내두고 또 시장 금리도 자유화해서 예금 금리 레벨이 시장 균형 수준에서 적정하게 그리고 대출 금리도 경제 수준에 맞게 한 10% 정도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한 정치적 불안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렇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어려움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이 지금 없죠. 그래서 반부패 이러면서 막 계속 마오타이 주가 폭락하고 막 그런 게 네. 이 마오타이가 비싸니까 이걸 뇌물용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때려잡는 반부패, 뭐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는 정책들밖에 지금 별로 안 보여요. 원래 보통 중국 생각하면 뭐 그게 아니라 뭐 세계 1위를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뭐 1위 될 수 있죠. 외형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GDP, 네, 중국 GDP는 GDP가 미국 넘어서서 세계 1위가 될 네.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포텐셜은 인정하는데 지난 2013, 14년 그림자 금융 문제, 2018년부터 이런 무역 갈등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덮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잘 풀고 가면 가능성 있죠. 근데 잘 푸는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당장은 안 보인다 일단. 그러니까 되게 좀 비전이 옛날보다는 어두워졌다 정말.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10년으로 지난 10년을 평가받는 또는 성장의 동력이 떨어졌던 10년으로 평가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